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근길을 함께하는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 어피티 뉴스토스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토스트의 진행을 맡은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레터로 찾아가던 어피티가 유튜브 경제 뉴스 방송으로도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뉴스토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즘 가장 핫한 경제 뉴스, 오늘 토픽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토픽은 금리입니다. 내린다고 해놓고 도대체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기준금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요즘 쭉쭉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1분기 실적 리뷰하면서 어떤 업종들이 선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10년 만에 증권업에 진출한 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 소식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실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입니다. 금리, 실적, 그리고 증권업에 진출한 기업 소식까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요 토픽은 도대체 떨어지지가 않는 금리입니다. 안 떨어지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큼직하게 대출받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만한 이슈예요. 네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또 자영업자 대출도 되게 많이 늘어 있어가지고요. 기준금리가 사실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런데도 요새 뉴스에서 굉장히 이제 항상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정말 모두가 보고 있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맥락을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팬데믹 때 이후로 물가가 1년 사이에 한 6%까지 뛸 정도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높은 금리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가 사실 지표상으로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분명히 뉴스에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좀 낮추겠다, 낮출 맞아요. 것이다, 최소 3차례 낮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다는 게, 그 통계상으로 물가가 잡히고는 있는데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예상보다 좀 미뤄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금리 인하가 3월엔 될 것이다, 5월에 될 것이다, 6월에는 진짜 할 것이다. 맞아요. 뭐라고? 6월 조기 인하율이 진짜 그쵸, 그 설이 그쵸. 엄청 돌았죠. 그 뉴스 검색창에 금리 6월 인하라고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 완성되고. 그쵸. 네.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올해 금리 인하 없을지도 이런 뉴스까지 나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저 안 그래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아침에 좀 체크를 해봤어요. 분명히 어제 금리 인하 안 할지도 이래가지고, 뭐야, 6월에 조기 인하서 있었잖아. 이번에도 안 한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인하를 또 올해 반드시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FOMC 5월 1일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현재 시각으로. 근데 그때 기준금리를 어쨌든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 이제 6번 연속 동결을 했다. 이런 게 나왔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쨌든 증시는 좀 안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FOMC 하고 나면은 FOMC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뭐 여기저기 연설을 좀 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 관습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뭐 IMF 총재도 그렇고 저희 뭐 이사부도 그렇고, 이제 너무 좋다, 경기 좋고 균형 잡혀가고 있다, 금리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내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또 오른다고 하네요. 조금 더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혼조세가 막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증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전 좀 궁금한 게, 네. 이 FOMC 때 기준금리와 같은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고, 네네. 이 FOMC는 이제 1년에 8번 정도? 네. 이제 몇 번 거의 이제 뭐 월 단위로 이제 많이 여는데, 이 FOMC 결과가 증시에 어떤 연유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사실 FOMC에서 FOMC가 열리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결정을 하신 것을 FOMC 때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발표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건지 좀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게 뭐라고 할까? 이미 결정을 해놨을 텐데 이러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좀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금리가 확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오르는 발표하기 전에 나 팔고 떠나야지. 아니면 이제 금리 내린다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사놔야지.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발표를 딱 하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아니면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 통화 정책이 굉장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다들 이 연준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쵸. 그런 파월의 상황. 입, 그렇죠.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의 입, 거의 스타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돌이라니까요. 금융시장의 아이돌입니다. 그쵸, 그쵸. 네. 그의 발언에 이제 트위터가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미국 물가 상황도 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1분기 물가 상승률이 3.4%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2% 상승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3% 수준에서 좀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내가 목표가 2%지만 3% 나왔는데 1% 차이밖에 안 나니까 내려줄게 뭐 이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결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경기가 좀 금리를 내리려면 경기가 좀 나빠지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3%면 목표치 달성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계속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결한 배경은 물가가 3% 정도 오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잡혀가고 있는 건 사실 맞긴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쵸, 네, 그쵸. 추세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러니까 인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거들이 필요한데 그게 물가 상승률은 좀 잦아들고 네네. 그리고 고용시장은 좋고 나쁘고 맞아요.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고용시장 이제 나빠져야죠. 그렇죠. 음. 사실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아니다 한 연말부터도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신규 일자리 증가가 되게 많이 됐다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기 너무 좋고요. 일자리도 너무 많고요. 실업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러면 금융시장이 막 이렇게 아, 되는 또 취업했어. 사람들 또 취업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잦아들고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야 뭔가 네. 기준금리를 낮출 만한 명분들이 잘 생기는데 그쵸, 그쵸. 고용 시장이 뜨겁다. 그래서 네. 명분이 살짝 지금 애매하다. 네, 이렇게 네. 조합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명분이 애매하다기보다는 명분이 안 좋았던 거죠. 회사가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잘 나갈 때 뽑는 거잖아요. 재정에 여유도 있고 장사도 잘 되고 뭐 일감이 늘어나니까 뽑는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게 장사가 잘 되면 경기가 좋은 건데 여기다 대고 연준이 금리 내리면 경기 부양되니까 너네 장사 잘 되지만 경기 부양 더 시켜줄게. 이러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은 이러는 이제 블랙 또 잘했네. 코미디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어려운 용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고용 초과 수요에 기반한 뜨거운 고용 시장은 이제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뉴스를 보면 딱 이 얘기부터 나오죠. 어려운 얘기. 초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제 뜨거운 고용 시장이 되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근거가 없다라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확신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약간 썸 타는 관계에서 좀 확신이 필요해. 우리가 좀 진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확신이 필요해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 확실히 잦아들었다라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에 이제 선행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그리고 물가 수준을 조금 보려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좀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우리는 좀 봐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이러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금리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미국은 금리만 신경을 쓰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되게 높은 상태잖아요. 네. 이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환율 계산을 할 때 1달러에 1200 곱했잖아요. 근데 1200
정책권대가 안 된 지가 꽤 됐어요. 거의 뭐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 나빠질까 봐 금리를 또 못 올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요. 이게 방어가 잘 안 됩니다. 되게 나름 아슬아슬하게 막고 있거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그 환율 방어하려고 외환 당국이 개입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 이제 깎아가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물가가 이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음. 사실은 이제 좀 눌려 있는 모양새고 지금 좀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네네. 낮추면 그 눌려 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뿅 하고 튀어오를 수도 있다. 또 뭐 네네. 고용 시장이라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도 아직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섣불러서 뭐 내린다, 언제 내린다, 안 내린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종합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리기는 내릴 거다라는 게 입장인데, 그게 언제일지는 말씀대로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나는 내릴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일단 나에게 가져다 줘. 막 이런 얘기죠. 약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또는 대출을 크게 이제 받아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명확한 입장에서는 이게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먼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낮추겠다 기대감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결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요즘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인데 이제 지난 4일에 아시아개발은행 연사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심정이 되게 좀 엿보였는데 이거 참 어렵다. 진짜 나도 이제 일하는데 참 업무 난이도가 높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정책을 내가 세워가지고 끌고 가는 건 맞는데 이 정책을 세우는 전제 자체가 변했다.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사실은 가져갈 수가 없고 미국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금융 정책을 좀 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뭐 6월 조기 인하설 나오고 올해 안에 꼭 내린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총재님도 미국 금리 인하를 전제로 해가지고 정책을 짰는데 사실 그게 불확실해졌잖아요. 어제까지 뭐 올해 안 할지도 사실은 인상할지도 오늘 아침에 체크했더니 그치만 올해는 반드시 내릴지도 반드시와 내릴지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 불확실해지니까 이제 심정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어렵다. 이야, 이거 참 어렵다. 어렵다. 진짜 나도 힘들다. 거기다가 우리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유가, 환율.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고 우리는 또 금리 말고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데 중동, 산유국 우리가 이제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오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도가 되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공급망이 이제 좀 이제 뭐 복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느려지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도대체 몇 개야 이러면서 거기다 미국도 쟤들도 이제 이러니까 좀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네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를 지금 쥐고 계시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 2%대 목표를 네네. 잡는데 지금 사실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1년 전 작년 4월하고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2.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2%대인 건 맞잖아요. 솔직히 2.9%는 3% 아닙니까? 근데 2%대, 예. 2%대. 그래서 그렇죠. 사실 목표로 했던 2%대를 어떻게 해서 이제 물론 3%에 더 가깝지만 들어서긴 했는데 또 이제 거의 최초 들어서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체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진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생활 물가 그 갭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일단 저희 식료품이 되게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비싸지고 또 공공요금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수치와 상관없이 저희처럼
기본적으로 뭐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체감 물가가 당연히 더 비싸졌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통계청에서 460개 정도 품목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자주 사는 140개 정도 식료품,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생활용품 같은 거를 또 계산해서 따로 내는 이제 그 상승률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생활물가 지수는 한 3.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올랐는데 차이가 좀 있잖아요. 0.6%.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체감 물가는 그거보다 더 비쌀 테고 이 중에서도 우리 농축수산물은 좀 더 비싸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만 딱 뽑아보면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시내버스 요금도 한 1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주 쓰는 거는 그 2.9%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물가 왜 이래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올랐다. 실제로 올랐어요. 그래서 체감되는 것이다. 네. 그럼 저도 얘기 들으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왜 뉴스를 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른 배경에 뭐 이상기후 현상도 있고,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오르는 데는 어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고, 각 품목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큼직한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소비자 물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되게 근원적인 큰 힘이 하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지 않고 손을 떼면 튕겨 나갈 것 같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런 큼직한 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방금 이제 그 공공요금은 정부 정책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부가 왜 공공요금을 올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같이 분담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유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뭐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유가가 원가로 들어가요. 유가가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유가가 오르면 계란이 비싸집니다. 왜요? 뭐 닭들도 추울 때 따뜻해야 이제 알도 낳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쐬야 이제 그 알을 잘 낳잖아요. 축사도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그냥 다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가가 그래서 말씀하신 이 힘 계속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 이중적으로 역할을 하죠. 수입 물가도 굉장히 비싸지는데 환율이 오르면 왜냐면 우리 다 달러로 결제하니까요. 어디 조금 뭐 1,000원 샵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뒤집어 보면 다 메이드 인 딴 데잖아요. 메이드 인 우리나라 아님, 메이드 인 다른 나라 뭐 이런데 이거를 수입해오는 물가 자체가 비싸지는데 환율이 올랐을 때 제일 또 영향을 받는 게 유가예요. 유가 다 수입이잖아요. 그럼 국제 유가 오르면 이것도 비싸지는데 환율 오르면 비싼 유가를 더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들고요. 딜레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지표가 계속해서 좀 이제 견고한 노동 시장 이래가지고 이제 뭐 좀 역할을 하고 있죠.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앞으로도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할 거고 미국도 할 거고 일본도 할 거고 계속 발표가 나올 텐데 그 자료에서 앞으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키워드라기보다는 좀 쪼개서 볼 줄 알면 내가 좀 더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을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도 따로 보면은 이제 좀 화가 좀 덜하죠. 왜냐하면 화나잖아요. 그 뉴스에서 2.9%로 정책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러는데 사과가 저 어제 장 보려고 보니까 한 알에 3,800원씩 하더라고요. 이러면 2.9% 약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식료품을 좀 쪼개서 보면은 이제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구나. 나를 이제 화나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좀 마음의 안정을 실제로 네, 비싸졌구나. 얻을 수 있고요. 지갑의 안정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면 아까 이제 핵심 요인을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유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가나 아니면 우리가 되게 체감적으로 항상 느끼게 되는 물가가 과일값 같은 농축 수산물 값인데, 이거는 사실 계절 요인이 좀 있어요. 이상기후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이상기후에 따라서 올해는 되게 풍년이 됐다가 작황에 흉년이 됐다가, 따라서. 맞아요. 이런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 모든 거에 작용하는 유가 제거하고 딱 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요것만 보면 진짜 전반적인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농산물하고 유가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죠. 그 두 가지를 빼놓고 볼 수 있는 지표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고, 네. 저도 통화정책 결정할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그 제거하고 본 그 두 가지 요인이다.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그렇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올해 뭐 6월, 7월, 8월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좀 중장기적으로, 즉 팬데믹이 사실 지금 되게 거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데 팬데믹 이전의 흐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팬데믹이라는 좀 어떤 이벤트, 뭐 사건 이후에 2년, 3년, 5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금리가 움직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보통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팬데믹이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면 이제 팬데믹이 이 물길의 흐름을 저는 좀 영원히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딱 짚어내는 용어가 뭐냐면 뉴 노멀이에요. 우리 이제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저희 막 제로 금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30년 후에는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한 3년,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환율도 1달러에 1,200원 하는 시절은 이제 오지 않는다. 제로 금리 시절도 오지 않는다. 공급망도 예전처럼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보호무역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 뉴스 보면 맨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뭐 일본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이전만큼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경제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게 맞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얼른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래들이 팬데믹 때 이제 막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고, 그때 당시에 제로 금리에 가까웠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첫 경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강렬하면 오래 가요. 또 그때 당시에 주택 구입도 그렇게 했었고, 투자도 증시 활황, 뭐 대출도 되게 그 금리가 낮으니까 받기가 조금 더 부담이 없었고, 그때 또 투자해서 벼락부자 된 것 같은 얘기를 들은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또 자극을 받기도 했고 해서, 그 충격이 사실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앞으로는 그런 시기를 뭐 기대하고,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그때 분위기가 재연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토픽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게임으로 치면 난이도 높은 맵에 있는 것 같아요. 하드 모드죠. 그렇죠. 하드모드. 이렇게 하드모드인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사업 실적이 발표되는데 대략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해요. 네, 안 그래도 요즘 1분기 실적 관련 뉴스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실적을 분기 보고서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분기 말에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3월 말일부터 45일 이내니까 그러면 한 달 하고 15일. 그러니까 네네. 5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 이제 나가는 거죠. 발표를 너도 나도 막, 이것도 재밌는 게 이 마감 가까워지면 꼭 마감일 막 넘겨서 대출하고 뭐 이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상장사들 중에서도. 네, 좀 일찍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삼성전자, 일전자 이런 데들이 날짜 박아놓고 빠르게 하고, 다른 데들은 이제 마감 앞서서 뉴스도 잘 찾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이 나와서. 회사에서 얼마나 이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뭐 이런 분위기가 그쵸. 많겠어요.
사실 이제 이번 5월에는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FOMC가 지금 무난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어떤 정책에 영향받는 거는 이제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들의 순이익을 좀 보자. 이제 개별 기업을 좀 보자. 전반적인 외부 환경보다는 이렇게 된 분위기가 커가지고 이번 실적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7일 머니레터에서도 저희 다뤘었는데 1분기에 4월 말까지 발표된 그 우리 국내 기업들 상장사들 발표를 보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한 절반 정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뭔지 아십니까? 어닝, 이게 벌다 할 때 어닝이 맞나요? 네네네. 그 서프라이즈 놀랐다. 네. 놀랐다. 그리고 어닝 효과가 반대말.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좋은 실적을 냈다. 이런 네. 뜻이죠. 잘 그렇죠? 벌어서 놀랐다. 잘 벌어서 놀랐다. 어닝 쇼크 못 벌어서 충격받았다. 음. 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사업 성적이 시장 기대를 좀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약간 경고가 붙기는 했어요. 이제 너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절반이나 나와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잘한 거 맞아 인정할게. 근데 지금 환율 높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높으면은 이제 벌어들이는 돈 자체는 약간 이제 좀 크게 잡혀요. 그래서 이거 영향 꼭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얘기 좀 궁금한데요.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비쌀 때 벌어들이는 매출이 크게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너무 헷갈리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뉴스 볼 때도 용어부터 일단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비싸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높다, 뭐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화 대비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 상승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너무 어렵네요. 쉽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로 카운트된 매출이 크게 잡힌다.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달러로 집계되는 매출이 크게 잡힌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미국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고래밥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부터 달러는 고래밥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래밥이 100원 하다가 200원 하게 되면 이제 비싸진 거죠. 그래서 1달러에 1200원 하다가 1300원 하게 되면 비싸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살 때는 우리가 좀,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러는데 내가 고래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싼 고래밥 바꾸는 게 좋죠. 나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이렇게 비싸지면은 달러를 받는 입장에서는 환전을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비싸지거나 높거나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은 똑같이 물건 팔아도 들어오는 돈이 명목상 많아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잘 나온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네. 수익성이 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데서 증가를 한 것이죠. 네. 그 영향을 좀 생각을 해라라고 이제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게 성적 잘 나온 거 맞는데 이게 회복기다. 지금 막 너무 잘 나와서 한참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스피드가 붙기 시작할 것도 같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데요. 반도체가 조금 성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화장품은 진짜 깜짝 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은행, 요게 이제 기업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네 가지인데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은행 이렇게 네 가지인 거죠. 네네. 보면 다 수출 기업들이죠. 그쵸, 거의. 그쵸. 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금융은행주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봐도 반도체 수출 알겠음. 그리고 자동차도 알겠고, 화장품도 우리 뭐 외국에서 잘 나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수출 기업으로서 잘 됐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은행과 같은 금융주가 혼자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어떻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말씀대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융 업종은 그 중에서는 좀 튀죠. 어쨌든 수출 업종들은 뭐 환율도 있고 장사 잘하면 되는데, 은행이 장사를 잘하는 거는 뭐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사실 이제 금융업의 기본은 결국 빌려주고
그 갚는 거, 요거가 이제 서비스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자를 많이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사를 잘한 거죠. 금리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저희 뉴노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약간 이 전반적으로 이자 수익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들이 돈을 버는 게 보통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 때 이자 이익이 있고 비이자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이자 이익은 대출로 내가 받는 이자, 그리고 예금을 맡긴 고객에게 내가 주는 이자, 이 사이의 차이,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마치 한자처럼 껴있는데 영어죠. 영어입니다. 예대 마진이잖아요. 네. 이 예대 마진을 바탕으로 한 이자 이익이 본업이고, 비이자 이익은 이제 다른 계열사의 카드를 판다든지 보험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이자 이익이 아닌 그 외의 수익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자 이익은 금리가 높은 환경일 때 그 차액이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다음 분기에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아마 지난 4월, 그러니까 4월의 증시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섹터를 보면요. 소비재가 좀 높았어요. 이제 소비재는 음식료품들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소비를 아무리 줄여도 결국에는 어떤 줄일 수 없는 수준이,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좀 존재하는 좀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았고,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뭐, 경기 방어주라 하면 여기서 성장을 크게 하지도 않고 하락을 크게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적은 주, 약간 불황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반도체, 이게 업황이 좀 개선 사이클에 들어가가지고 한 앞으로 1, 2년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재작년 말부터 작년 한 해 동안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사실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이야?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뭔가 계속 기대감이 불고 또 주가도 조금씩 할만 간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장사 잘 하셔가지고 법인세 많이 내서 저희 세수결손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일상적인 대화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토픽도 이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큼직한 금융지주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곳,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최근에 증권업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5대 금융지주 중에서 이제 증권사 그쵸. 보험사 없는 유일한 그쵸. 곳. 5대 금융지주가 사실 뉴스에 가끔 보면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종종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름 대기 같은, KB, 하나, 우리, 신한, NH. 네, 이렇게고, 4대를 얘기할 때는 NH를 빼고, 이렇게 뭐 4대, 5대 금융지주가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생각해보면 우리 증권, 우리 보험, 우리 손해보험 이런 게 없었어요. 실제로도 이 5대 금융지주 중에서 증권사, 보험사가 없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 종합금융이 한국 포스증권하고 합병해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뉴스를 제가 좀 좋아해요. 저는 금융 덕후, 좀 더 경제보다. 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저희가 가장 소비자로서 많이 만나는 업종인데도 금융 쪽은 특히 은행 어떻게 돈 버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보통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전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은행들이 약간 공공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거의 반쯤 맞죠? 반쯤 약간 맞죠? 지식계급가 아니라고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사실 있다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금융사나 금융 뉴스가 저는 재밌어서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우리 금융지주가 또 최근에 어떤 실적 냈는지, 합병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1분기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한 8천억 정도 이제 냈다고 26일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금융지주들 평균, 그 당기순이익 평균을 보면요, 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4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8천억 원이다 이러면 오 이랬다가, 근데 남들은 4조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는 항상 이제 다른 금융지주들하고 비교를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은행권 자회사가 없거든요. 아까 저희 금융업종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비이자 수익 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이자 수익에만 좀 의존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되게 취약한 거잖아요. 펀드 판매 수수료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 이자율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은행 부분 자산 의존도가 90%, 그리고 이제 이익 의존도는 99%. 되게 개선을 하고 싶죠. 우리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지주사들은 이제 은행 실적이 좀 저조해져도 이게 자회사들이 실적 방어가 되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그러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를 좀 인수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약간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우리 손해보험, 우리 뭐 증권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약간 일반 명사라고 해야 되나? 일반 사실 소유격? 좋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오 이거 약간 이름이 치트키인데. 그쵸, 그쵸. 네네네. 이 우리 금융지주가 처음으로 증권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사실 생각보다 꽤 얼마 전인 10년 전. 요즘 막 무도 옛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만 봐도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비교적 최근에 NH에 우리 금융지주의 증권사를 팔았다가 이번에 다시 한국 포스증권과 합병하면서 증권업에 재진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뉴스를 타고 가보니까 이게 더 과거, 10년 전 매각하기 전 더 대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의 어떤 결과였는데, 사실 이제 구조조정이 10년 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은행 되게 큰 은행이잖아요. 이렇게 큰 은행이 구조조정 이제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1, 2년 만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일은 잘 없고, 10년, 20년 가요. 그렇게 오래 가서, 이 10년 전에 증권사를 뭐 NH에 팔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판 이유를 또 되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외환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환 위기가 그러니까 외환 위기니까 금융 위기잖아요. 이거 경제 위기도 경제 위기지만 사실은 금융 위기입니다. 외환 위기는 금융 위기고요. 이 주요 발생 요인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조금 잘못했어요. 그때 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너무 이제 신용이 안 좋은 회사들한테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거죠. 갚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막 그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외국 은행에서 돈 꺼다가 뭐 대출해주고 이랬는데, 이때도 우리 한참 얘기했던 금리 환율, 이게 너무 중요한데 환율이 갑자기 확 오르고 금리 확 오르고 그러면 은행도 타 은행에 이제 돈을 갚을 때 갑자기 이자 비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외환위기 당시에. 그래서 이제 터진 주요 발생 요인이 이제 그게 이제 외환위기인데, 그때 그래서 우리은행도 그때는 우리은행이 아니었지만 부실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돈 못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구조조정을 한다고 막 인수합병을 막 시켰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국상업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고 한일은행이라는 게 있었고 평화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합병을 해가지고 우리은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 은행이 됐고요. 공공기관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한 거죠. 고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하면서 야,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게 내가 돈 들여가지고 경영 정상화 시켜놨으니까 돈 있는 다른 기업들이 사가라. 쪼개서 사가라. 요게 이제 민영화인데. 아, 정부의 지분만큼을 좀 사가라. 그쵸. 그래서 정부의. 정부의 지분율을 줄여야 그쵸. 이 지금 거의 국유화, 그러니까 정부가 거의 뭐 반쯤 소유한 것처럼 돼 있는 거에서 좀 독립해서 이 민영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증권사는 이제 NH에 2014년에 팔려간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게 뭐 오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런 그 외환위기 때의 어떤 맥락들이 쭉 이어져서 그래서 2014년에 증권업을 매각했던 역사가 있고, 역사라기 조금 좀 최근의 이슈죠. 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이제 2024년에 다시 또 한국포스증권을 합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증권업 진출. 재밌는 건 그 우리 금융지주 산하에 우리 종합금융이라고 우리 종금이 있는데 금사. 네. 종금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우리라고 하더라고요. 외환위기의 흔적이네요. 그쵸. 굉장히 저는 이번 이슈에 빠밤 막 보도자료처럼 이제 둘이 합병해서 유력한 이름이 우리 투자증권인데 빠르면 8월에 이제 회사를 출범하겠다. 서비스는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또 한국포스증권은 외부로 우리가 넘어올 때 PC 인터넷으로 넘어올 때 증권 서비스가 그때 당시에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거 운영했던 데거든요. 기억나요. 아시죠? 네네네네. 약간 모바일 대응이 조금 이제 늦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역사가 있는 우리 금융지주 그 산하에 우리 종합금융과 펀드 슈퍼마켓을 운영했었던 한국포스증권의 결합. 저는 사실 너무 좀 기대되고 재밌어요. 이 약간 서사가. 느껴져요. 이 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전 너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또 증권업하고 또 보험사도 지금 갖고 있지 않았다고 네네네네. 했는데 보험사 인수도 지금 좀 타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 7위가 롯데 손해보험인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 전에 막 블랙록도 들어와 있고 큼직한 글로벌 투자회사라든지 뭐 지금 인수 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꽤 큰 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뛰어들어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이 좀 지역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 은행 뭐 증권 이런 거를 뭐 인수 합병을 해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자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가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증권사와 보험사를 탑재한 우리 금융지주가 5대 금융짱, 잘 나가는 금융짱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을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잘 돼가지고 내년에도 이 자리를 가졌을 때 과연 우리 금융지주의 실적에 변화가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주목할 경제 토픽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0 직장인분들의 돈 관련 고민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드리는 어피티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뉴스 토픽하고도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고금리 환경,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갚을지 아니면 투자를 더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금융회사 IT팀 과장 아걸 아솔님의 사연이에요. 아걸 아솔님은 총 일한 경력이 8년 차에 지금 회사에서는 1년 차예요. 월 실수령액은 400만 원. 그리고 지금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를 보유하는데 대출을 좀 쓰셨어요. 남편 명의로는 주택담보대출 2.6억 원, 신용대출 약 8천만 원이 있고요. 본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 보니 이자로 나가는 비용들도 발생하는데요.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로는 115만 원, 신용대출 이자로 18만 원이 나가고 원금도 같이 상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달 동안 대출 상환에 월 400만 원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산 현황을 보면 비상금과 예적금에 모아둔 금액이 600만 원 정도예요. 현금이 많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은 보통 다 최대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주택 구입과 함께 자산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건 보통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아걸 아솔님의 고민도 이 대출에서 출발하는데요. 빚을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해서 지금 원금과 동시에 이제 상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월급쟁이가 아닌 다른 삶을 꿈꾸려면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고민에 대한 어피티의 답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빚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도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적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도 대출 이자로 나가는 비용들이 더 발생해서 실제로 좀 대출 상환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거 이전에 어피티가 대출 상환 먼저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 동기부여 때문이에요. 재테크할 때 동기부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예적금을 같이 하고 있으면 뭔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금리가 낮을 때 저희가 대출부터 갚아라, 빚부터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갭이 더 커지거든요.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먼저 높게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또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대출 이자로 발생하는 그 지출들이 또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더 커요. 그래서 대출 먼저 갚는 게 고금리일 때는 더더욱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뭔가 아쉬운 선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고 계신 방식 원금 상환과 동시에 이제 이자 갚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원금 상환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일단 대출 다 갚겠다라고 약간 무지성으로 그냥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지금 같은 불안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피티는
계획을 세워보자. 어차피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대출 상환을 하더라도 엑셀 창을 딱 켜놓고 우리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갚으면 언제 다 갚을 수 있지? 뭐 내년 이맘때는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남아있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눈으로 보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출 갚을 때 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 두 번째는 대환 대출이에요.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대출을 내가 최초에 받았을 때 나의 신용도를 한번 평가를 받지만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 대출 기간 동안에 신용도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직장 이직을 해서 좀 더 이제 승진했다든지 연봉이 높아졌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악어 라솔님도 이직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신 걸로 봤을 때 혹시나 이전 직장에 비해서 지금 직장에서의 처우나 이런 등등이 이전 직장보다 좀 더 신용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상담받고 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번거롭고 뭐 잘 손이 안 가는 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오히려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도 해요. 그래서 한번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고 혹시 내가 금리 낮출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이미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던 도중에 조금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걸 뜻해요. 대출 갈아타기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연 5%대 대출 금리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상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만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출 기간 도중에 B은행에서 동일하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내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을 B은행에서 좀 더 낮은 대출금리에 이용할 수 있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죠. 작년부터 정부가 이걸 되게 많이 밀고 있어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내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활용 가능한 다른 은행들의 대출은 뭐가 있는지를 쫙 보고 만약에 유리한 게 있다면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됐고요.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까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아파트에서 이제 또 오피스텔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꼭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끔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거라솔님처럼 큼직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대환대출로 0.1%포인트의 대출금리만 낮춰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도 굉장히 큰 비용이니까 꼭 한번 일찍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 뉴스 토스트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경제 뉴스 딱 5가지만 꼽아서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매년 5월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홈택스하고 손택스, 홈택스 스마트폰 앱이 손택스거든요. 여기서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내가 직장에서의 소득 말고 다른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이거 놓치지 말고 신고 납부하시고 또 몰랐던 환급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조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애플. 요즘 애플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어요. 사실 1분기 실적 자체는 좀 아쉬웠는데요. 아이폰 판매도 전보다 좀 부진했었고 아쉬웠는데 애플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AI에서 뭔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애플이 AI 만난다? 하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여요. 세 번째, 스타벅스도 1분기 매출을 발표했어요. 1분기 매출은 85억 6천만 달러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2%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시장 기대치보단 좀 덜 나오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요.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든 탓이 좀 커요.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서 좀 어려웠던 거죠.
중동 전쟁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스타벅스는 중동 전쟁 이후에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제로 음료입니다. 식음료 시장에 제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설탕 대신 이제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넣어서 단맛은 유지하면서 칼로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춘 신제품들인데요. 팔도는 비락식혜 제로를 출시했고, 그리고 치킨 플러스라는 중소치킨 브랜드에서는 양념치킨인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가 양념치킨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로 아이스크림 숙취 해소제까지 나오면서 제로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엔저 현상이에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을 저렴하게 다녀오기는 좋은 환경이지만 일본 여행이 이제 많아지는 건 내수 시장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뉴스고, 또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 이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꿀팁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까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저희 어피티에서도 주목할 만한 실적 이슈가 있으면 머니레터에서 자세히 소개를 할 텐데요. 이럴 때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내 눈으로 분기 보고서를 직접 보면 금융경제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문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내가 투자한 기업, 내가 많이 소비하는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오늘 뉴스토스트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뉴스토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돈 돌아가는 이야기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출근길에 여러분들을 꾸준히 찾아갈 예정이에요. 뉴스토스트에서 좀 더 알고 싶은 주제 또는 궁금한 뉴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와 함께 뉴스토스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